어머님, 저희 지금 가게가 바빠서 못 가요. 장례식장의 빈소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지만 하나뿐인 아들 진우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이 사흘 만에 숨을 거뒀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뒤로는 이상하게도 공항 안내방송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그 순간 진우와 며느리 서연이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까지 포기하며 건넨 3천만 원으로 서연이의 가슴 수술을 시켜주고 남은 돈으로 온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외면한 아들에게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1년 후 제 손에 30억이라는 상상도 못한 거금이 들어오게 될 줄, 그리고 저를 무시하던 아들 부부가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김말순입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느덧 삼복더위가 시작된 걸 느끼며 아침 일찍 땀에 젖은 이불을 걷었어요. 부엌으로 나온 저는 선풍기를 켰습니다. 낡은 날개가 덜컹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정겹기도 서글프기도 했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습니다. 점화 손잡이를 돌리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어요. 관절염이 습한 날씨에 더 심해져서 이 정도 통증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해가 뜨기 시작하면 농가 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텐데 오늘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는 논 200평, 밭 100평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서 악착같이 일해서 논 1000평, 밭 2000평까지 불렸습니다. 진우를 업고 밭일 나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가 벌써 42이에요. 새벽 설이 맞으며 밭고랑 파던 날도, 장마에 논둑 무너져 밤새 흙 날랐던 날도, 태풍에 비닐하우스가 날아가 맨손으로 잡던 날도, 그 모든 날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진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에 걸린 진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서울로 올라간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둘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아들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카페를 하겠다고 했죠. 진우야, 언제 한번 내려올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그저 웃고만 있을 뿐이죠. 남편의 기침 소리에 저는 얼른 미지근한 보리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물을 받아 마시는 남편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73살 저보다 4살 많은 이 사람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쉬어요. 더운데 내가 혼자 할게. 아니야, 괜찮아. 아침밥을 대충 때우고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는데 벌써 등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무릎 보호대를 차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퉁퉁 부은 무릎.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병원에서는 이미 2번이나 수술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이대로 두시면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수술비보다 더 무서웠던 건 수술 자체였습니다. 옆집 순자 아주머니가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은 잘 됐다고 했는데 회복하는데 6달이 걸렸답니다. 처음 1달 동안은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갔다고 했어요. 말수나 수술은 하지 마. 나처럼 고생해. 순자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부녀 회장님은 무릎 수술 후 오히려 더 못 걷는다고 했어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누가 돌봐주나? 뜨거운 한여름에 밭일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밭으로 나가는 길, 아직 아침 6시인데도 해가 뜨거웠습니다. 옆집 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제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말수나 그 무릎으로 또 일하러 가는 거야? 진우한테 말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달에 진우한테 전화했다가 엄마 죄송해요. 지금 카페 직원이 그만둬서 저희 둘이서 다 해야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는 대답만 들었거든요. 며느리도 저희도 힘들어요라며 한숨만 쉬었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농사일을 도와주러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하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초록색 고추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추는 벌써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았어요. 그 순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고추를 딸 때마다 손가락 관절도 욱신거렸어요. 멀리서 남편도 고추를 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에 저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해가 높이 떠오르자 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등에서 흐르는 땀이 허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목 뒤에 두른 수건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땡볕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밭두렁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주저앉았어요. 그늘이 전혀 없어서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물통 뚜껑을 열었어요.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쓰디쓴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기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뭐라고 말을 꺼낼지 몰라서였죠.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귀찮다는 뉘앙스가 섞인 말투 뒤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백화점 세일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였죠. 아니야, 그냥. 밥은 먹었니? 아빠가 요즘 더워서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네. 네, 먹었어요. 근데 진짜 바빠서요. 손님 들어와서 끊을게요. 툭 하고 끊어진 전화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손을 올려 쓸어 넘길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밭두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습니다. 높고 푸른 여름 하늘. 구름 한 점이 없어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그 아이가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벌써 3년째예요. 건강식품 상자만 택배로 배달될 뿐이었어요. 집 마당 한편에는 아들이 중학교 때 타던 자전거가 녹슬어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선물로 남편이랑 며칠 남의 논에 모를 심고 받은 돈으로 사준 자전거였죠. 그때만 해도 진우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저녁이 되자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리를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았어요. 관절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파스를 붙이려고 등을 굽히려니 허리도 아팠어요. 결국 반쯤만 붙이고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도와주려 했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져서 먼저 누워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돈 아깝게 뭐하러 가냐며 고집을 부렸죠. 방바닥에 앉아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무릎뼈가 바지 위로도 도드라져 보였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수술은 나중에 정말 못 걷게 되면 그때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만약 잘못되면 지금보다 더 못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정을 미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효도 관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자식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괜히 마음만 더 아팠으니까요. 밤 9시가 되자 친언니인 영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72살인 언니는 옆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말순아, 오늘도 밭에 나가 일했니? 응, 오늘도 고추 땄어. 근데 요즘 남편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걱정이야. 병원은 가봤어?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해. 돈 아깝다면서. 그래도 몸이 먼저라는 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정작 친아들보다 언니가 더 자주 안부를 물어왔으니까요. 옆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한 잔 떠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여보, 물 좀 마셔요. 고마워. 그나저나 진우 녀석, 올해는 오려나?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씩 남편이 진우에 대해 물을 때마다 저 또한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무더운 여름밤 창문을 열어뒀지만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3시간 후면 또 일어나 일하러 가야 하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2021년 11월 어느 추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마당에서 고추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가을에 딴 고추를 말려서 고춧가루로 만들려고 꼭지를 따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고추를 다듬는 손가락 끝이 얼얼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추를 골라내며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기침이 잦아졌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죠.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손을 멈췄습니다. 겨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서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미소가 번졌어요. 명절에도 바쁘다고 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의 수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 서연도 어색한 표정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거운 공기를 풍기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찾아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진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진우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눈빛이었어요.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가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미세하게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진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줄었다고 했어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고 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2개월째 밀렸다고 했어요. 말하는 내내 진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것 같았어요. 돈을 조금 빌려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있으면 빚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은 저와 남편이 갖고 있는 노후 자금의 전부였죠. 그동안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 서울에서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남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어요. 우리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떡하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들이 눈빛으로 오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가져와.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통장을 들고 나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돈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쩌나, 무릎 수술이라도 해야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받아 진우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다. 대신 꼭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알았지?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어요. 진우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진우와 서연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우보다 서연의 표정에서 더 기뻐하는 게 보였거든요. 진우와 서연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남편이 말했지만 진우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서울로 급히 올라가야 해서요. 저는 대문 밖까지 아들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남편도 느린 걸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차에 타는 진우와 서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시동이 걸리자마자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 나누는 것이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우리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거겠지? 그럼요. 아들이 힘든데 도와줘야죠.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한참을 서서 아들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온 저는 텅 빈 장롱 서랍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우리 몸만 성하면 또 모을 수 있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손질하다 만 고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고추 꼭지를 땄어요. 머리 위로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남편도 다시 자리에 앉아 고추를 골라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일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쁜 숨소리였어요.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2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침부터 천으로 수도관을 감싸고 있었어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수도가 얼지 않도록 감싸야 했거든요. 남편이 중간중간 멈춰서서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좀 답답하네. 추워서 그런가 봐.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밥상을 들고 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남편의 이름을 계속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각종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것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심근경색이래.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네. 심근경색이요? 응,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빨리 와. 네. 알겠어요, 엄마. 근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진우가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없는 말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진우와 서연이 다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왜 하필 지금 아프신 거래? 일본 여행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포기하기 싫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잖아. 하지만 서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한 건데 취소하면 300만 원을 다 날리는 거야. 300만 원. 서연이 진우의 팔을 잡아당기며 매달렸어요. 게다가 가슴 수술 회복도 다 됐고 이번에 안 가면 가게 일이 바쁜데 언제 또 시간을 빼겠어? 진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서연의 성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자. 대신 어머니한테는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자.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 날 새벽 진우와 서연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저는 진우를 기다리며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남편의 가슴이 약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각오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정말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셔. 제발 빨리 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가게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빠가 위독하신데 무슨 급한 일이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진우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겼을 때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여보, 진우는 왔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진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힘겹게 힘을 주며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 절대로. 죽기 전에는 진우한테 재산 주지 마. 남편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살아. 남편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아내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 간절한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순 언니는 전화를 받자 맞아 달려왔어요. 저는 언니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언니가 진우를 찾았지만 저는 급한 일이 있어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언니는 이런 때에 무슨 급한 일이냐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 거라고. 아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남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은 아들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아들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에서야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연락 온 것을 못 봤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진우는 조심스럽게 올라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게가 바쁘고 알바생이 혼자 있어 가봐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우와 서연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집으로 들어오니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살아생전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저는 사진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밀려왔죠.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부모보다 가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아들에 대한 분노가 일었어요. 방 한구석에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 낡은 옷들. 아끼느라 뭐 하나 새로운 물건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쓸어 안았어요. 남편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죽기 전에는 재산을 주지 마.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22년 12월 겨울로 들어선 어느 날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남편의 장례식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일을 혼자서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오늘도 새벽 일찍 밭으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 서두르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얼어붙은 땅에 무릎이 그대로 부딪혔죠. 무릎에서 뭔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밭에 저 혼자였죠. 한참을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간신히 집까지 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날씨인데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무릎에서 또 통증이 확 밀려왔어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1000개의 바늘이 무릎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지를 벗으려 했지만 무릎이 너무 부어서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위로 바지를 잘라냈어요. 무릎은 축구공만큼 부어올랐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 무릎인가 싶었고 만지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대로 두시면 못 걸으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라니요.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니 6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작년 아들에게 통장을 넘기고 돈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전화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귀찮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가다듬었어요. 진우야, 엄마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마른 모래처럼 까슬까슬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좀 보태줄 수 있니?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저의 가슴이 쪼그라들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돈이 없다는 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는 것도 모른 채 꽉 깨물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간신히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통화 내내 진우는 제가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과 힘들다는 말만 계속했죠. 진우에게 준 3천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의 5분의 1만 있어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울면 더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영순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언니는 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놀라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의 퉁퉁 부은 무릎을 보자마자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당장 수술해야겠는데. 언니는 자신의 통장에서 600만 원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아들보다 언니가 더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날 아침 진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언니한테 돈을 빌려 수술을 한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죠. 마취가 되기 직전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손을 꼭 잡아줬을 텐데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에도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언니만이 제 옆을 지키고 있었죠. 언니는 저를 간호하며 제가 통증으로 끙끙 앓을 때마다 다리를 주물러주고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자녀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 아픈 데는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회복실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진우가 혹시 안부라도 물어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 전날 순자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자신의 딸이 이틀 전 며느리 서연과 진우를 강남에서 봤다고 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에서 둘이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이 돈이 없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제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외면하더니 손이 떨렸어요. 아들에게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영순 언니가 제 퇴원을 도와주었어요.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탄다고 했지만 언니는 걱정 말라며 택시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 때문에 창밖 풍경이 흐릿했어요.
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아들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봄이 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수술을 받고 3개월째 회복 중이었어요. 이제 목발 없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언니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함께 지내며 돌봐줬지만 언니도 자기 생활이 있어 계속 있을 수는 없었죠. 언니가 돌아가고 한 달 동안 저는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새벽에 혼자 끙끙거리며 울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났지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딱 한 번 아들에게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든데 올 수 있니? 하지만 아들은 가게 일이 바빠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저도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서 택시를 불러야 했는데 택시비가 만만치 않았죠. 재활실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할 때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아들이 매일 데려다 준다고 자랑했는데 저는 그저 부러울 뿐이었어요. 3월의 따스한 봄볕이 얼굴을 간지렸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어느덧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 주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제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왔다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땅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 불안했거든요. 그러자 그들은 현금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5만 원짜리 다발이 가득했죠. 평당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계약하면 계약금으로 1억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안 팔아요. 큰 금액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군 땅을 그렇게 함부로 팔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새벽 6시에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고 저녁 늦게까지 대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업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평당 3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했어요. 한 업자는 봉투를 슬쩍 내밀며 어르신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팔 생각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났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잔뜩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장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진우 엄마, 이거 알아요? 대박이에요. 대박? 이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도통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KTX역이 들어선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대규모 리조트도 함께 개발된다고 했죠.
제 농가 밭이 정확히 그 개발 부지 한가운데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장이 다시 천천히 설명했어요. 진우 엄마 땅이 3,000평이잖아요. 평당 100만 원씩 보상한대요. 그러면 이장이 핸드폰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프던 무릎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30억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한 사실이라고 다음 주에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았는데 그 흙이 금으로 변한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여보, 우리가 지킨 땅이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평생 일군 땅이. 사진을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게 하늘에서 남편이 도와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천천히 회관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회관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공무원이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며 어느 땅이 얼마에 보상되는지 설명했어요. 한참 후에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김말순 씨의 논 1,000평, 밭 2,000평은 핵심 부지에 해당합니다. 평당 100만 원씩 총 30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회관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온몸이 떨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순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업자들의 말에 혹해 땅을 팔았던 노인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끝까지 버텨서 잘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진우였어요. 이 소식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동안 진우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절대로. 죽기 전에는 재산 주지 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진우의 진심을 알기 전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30억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진우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영순 언니가 찾아왔을 때 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수술비 갚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이제 고생 끝이야. 정말 축하해.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러웠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죠. 언니의 등을 안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곁에 언니가 있어 다행이라고. 아들에게는 보상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오기를 바랐어요. 어머니가 수술 후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봄이 다 가도록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오히려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 삶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상금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말대로 할게요. 혼잣말을 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어요. 그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흙을 만지며 살았던 제 인생이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감나무의 새순이 파랗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가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죠.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6월 무릎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다리에 힘도 생기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순자 아주머니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깻잎 장아찌를 들고 있었어요.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말순아,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를 위해서라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이 됐죠. 우리 딸이 내가 수술했을 때 서울 백화점에 갔다가 서연이를 봤다고 했었잖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더라고. 그날 이후 서연이 인스타그램인가 뭔가를 검색해봤대. 순자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거 봐. 재작년 12월에 올린 사진이야. 일본 온천 여행 갔다고 자랑하는 글이더라고. 그런데 날짜를 보니 순자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날짜를 확인했어요. 2022년 12월 3일.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날 진우는 가게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 좀 봐. 가슴 수술 후기라고 올린 거야.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수술했나 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작년에 아들이 가게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후 자금을 줬던 시기였어요. 가게 빚을 갚겠다고 했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며느리 가슴 수술을 시켜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에 일본 여행을 갔던 겁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말순아, 너무 충격받지 마.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순자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오해이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진우가 대학 입학할 때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었죠.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들이 출세할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진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문을 연 서연이 저를 발견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 온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까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진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엄마가 왜 왔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말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수술한 것을 알면서도 건강을 묻지도 않았죠. 서연은 인상을 쓰며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어떡하죠? 서연이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물 한 잔 마시고 간다고 했어요. 서연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일본 온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이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이 확연히 달라 보였죠. 사진 아래 적힌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22년 12월 3일 정말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이게 뭐니?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잖아. 바쁜 일이 있었다는 게 일본 여행이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순간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가 준 3천만 원으로 서연이 가슴 수술을 시켜주고 아버지 장례식 때 일본 온천에서 놀고 있었어? 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가슴 수술을 다 하는데 저만 안 해서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본 여행은 한 달 전에 예약한 거예요.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건데 아깝잖아요. 서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행 계약금이 아까워서 시아버지 장례식을 안 간 게 당연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도리어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진우도 고개만 숙인 채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절대로. 죽기 전에는 재산 주지 마.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부부의 본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진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라 나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러게 왜 갑자기 와서? 투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진우에게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도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남편의 유언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살게요.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제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제게 아들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아들의 자리는 정말 작아져 있었으니까요. 2024년 2월 서울의 한 상가 골목은 유난히 썰렁했습니다. 진우의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곳인데 작년부터 손님들이 줄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진우는 카운터에 멍하니 앉아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 지저분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어요. 대출 이자를 3개월째 내지 못했다는 독촉 전화였죠.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할 말이 없었거든요. 통장에는 1,000원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뭘 산 거야? 서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조금 샀다고, 카드 한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죠.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카드빚만 이미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아내는 위기감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건물 주인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임대료를 5개월째 못 내서 카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진우는 건물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도 이미 까인 지 오래라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카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커피 머신도 테이블도 의자도 모두 팔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진우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일군 가게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쇼핑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가게를 정리했다고 말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돈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혹시 조금이라도 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지난번에 찾아오셨을 때 거짓말한 것을 들켜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서연이 가슴 수술한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둘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을 들키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거라고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3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됐어요. 핸드폰도 끊길 위기였고 집 월세까지도 석 달째 밀렸죠. 서연은 매일 짜증만 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사냐고 진우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느 날 진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43살의 자신의 얼굴이 50대처럼 늙어 보였어요. 흰머리도 부쩍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4월이 됐을 때 집주인까지 찾아왔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진우와 서연은 짐을 싸야 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서연의 친정에 얹혀 살기로 했는데 장모도 얼굴이 좋지 않았죠.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장모의 차가운 말에 진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살이의 서러움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처가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장인은 진우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진우가 거실에 들어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진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처남은 더했어요. 진우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진우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진우가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 크게 한숨을 쉬며 창문을 열었고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 놓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어요. 진우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신에게는 항변할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새벽 시간이었어요. 장모가 부엌에서 일부러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크게 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못난 사위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는 푸념이 방문 너머로 들려왔죠. 진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참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어머니 집에서 큰 소리 치던 자신이 이제는 처가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 비참했어요. 식사 시간도 고역이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좋은 반찬을 자기들끼리만 먹었어요. 진우 앞에는 김치와 나물 반찬만 놓였죠. 고기 반찬이 나와도 진우가 젓가락을 대면 장모가 쏘아보았습니다. 진우는 밥만 겨우 먹고 일어나야 했어요. 배가 고파도 냉장고를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설거지와 청소는 당연히 진우 몫이었어요. 처남이 먹고 간 컵라면 그릇까지 진우가 치워야 했죠. 처가 식구들이 텔레비전 보는 소리, 웃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진우는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진우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서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빌어봐요. 땅이라도 팔아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밖에 희망이 없었어요. 비록 전에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엔 정말로 절박하니까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우는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이미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30억이라는 거금을 절대 자신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진우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꽃과 나무를 가꾸는 재미에 빠졌고 언니랑 떠날 여행 계획을 세우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거든요. 보상금을 받고 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문을 보니 진우와 서연이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 가까이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한때는 내 전부였던 아들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말끔했던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뭐하러 왔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진우가 움찔했어요. 저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진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여보낸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 부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집안 곳곳을 훑고 있는 게 보였어요. 새로 들인 가전제품들, 리모델링한 주방, 고급스러운 가구들. 서연의 눈빛에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어머님, 집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연이 물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알 필요 없다고 말했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눅이 든 진우는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사업이 망했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울먹였죠.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땅이라도 팔아서. 진우의 간청이 이어졌을 때 운명의 장난인지 서연이 탁자 위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토지 보상 계약서였어요. 제가 깜빡하고 치우지 못한 거였죠.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금액란을 확인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30억?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도 놀라서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손에 든 서류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는 충격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놀라는 모습이 가소로웠어요. 이제야 저를 찾아온 주제에 제 돈을 보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이라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진우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향한 것이었죠. 엄마, 이 돈이면 우리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도 급하게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을 모으고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준 3천만 원으로 한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서연이 가슴 수술을 시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일본으로 놀러가 놓고 이제 와서 또 도와달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우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거든요. 하나뿐인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이 엄마가 수술할 때 수술비는 보태주지 않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 서연은 시선을 피했고 진우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30억은 너희와 상관없어.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진우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어요. 저의 단호한 태도에 진우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와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이들이
이제와 매달리는 게 우스웠어요. 진우는 저를 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 저를 찾아왔을 뿐이었어요. 아마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절대 죽기 전에 재산을 주지 말라는 남편의 유언이 귓가에 울렸어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죠. 아들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진우와 서연이 대문을 나가는 모습을 커튼 뒤에서 지켜봤어요. 진우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뭔가 화난 듯 손짓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을 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진우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들의 자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거겠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게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진우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서연은 오지 않았죠.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진우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진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가게가 어렵다고 돈을 받아가 서연이의 가슴 수술을 시키고 아버지가 위독한데 여행 갔던 행동들을 이야기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의 수술비를 외면하고 그동안 오지 않았던 일들까지 모두 사과하며 울먹였습니다. 진우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몸을 떨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제발.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속아왔으니까요. 진우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밖에 없었겠죠.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우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넘어져서 울면서도 제게 달려오던 아이. 엄마 사랑한다고 안기던 아이. 그 아이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을까요? 조건이 있어. 지킬 수 있겠니? 진우는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완전히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진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조건을 말했습니다. 매주 한 번은 꼭 내려와야 해. 한 달에 한 번은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내가 병원 갈 때마다 동행해야 해.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서연이도 소비를 줄이고
가계부를 써야 하고. 알겠어요, 엄마. 다 지킬게요. 정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믿어도 될까? 또 속는 건 아닐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첫 주 진우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왔어요. 마당 청소도 하고 장도 봐왔습니다. 서연도 함께 와서 부엌일을 도왔어요.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변할 수도 있겠다고. 두 번째 주도 왔습니다. 이번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진우는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며 일손을 도왔고 서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오지도 않던 며느리가 와서 일을 하다니. 순자 아주머니가 제게 귓속말로 했어요. 말순아, 진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네. 저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더 커졌어요. 세 번째 주도 왔습니다. 이번엔 병원에 같이 갔어요. 정기 검진을 받는 동안 진우는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약도 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진우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진짜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1,000만 원을 줬어요.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스킨십이었어요. 진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주 쓰다듬어 줬었는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3달째부터 진우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는 몸이 안 좋다고, 다음 주는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4달째가 되자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가끔 했어요. 그것도 돈이 필요할 때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진우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자를 못 내면 큰일 난다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은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앞에서 변한 척 행동한 거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다음 날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더 단단히 걸었어요. 진우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문틈으로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애원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외면하면 되겠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애원하다가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돈만 필요했던 거였어요. 자식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정말 모른 척 하신다고요? 진우의 고함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도와줘도 똑같을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런 삶은 이제 지겹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진우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멈췄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봤어요. 진우가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진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언제까지 아들이 저에게 기대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해바라기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계속되는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끔 문득문득 진우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 빚은 갚았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들 걱정은 그만하고 편히 쉬어요. 남편도 그러고 싶을 거예요. 살아생전 아들 걱정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는 편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0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새로 산 편안한 의자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상금을 받은 지 1년이 넘었고 이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리모델링했고 아픈 곳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갔으며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아들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할까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파마도 새로 하고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옷도 샀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기초 화장품 세트를 사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죠.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저를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저 자신을 아끼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옷은 단정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경로당에 갔을 때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말순이 10년은 젊어졌네. 정말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도 펴진 것 같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그날 오후 영순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달에 제주도로 가기로 했거든요. 72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설레면서도 두근거렸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넉 달 만에 찾아온 거였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순 언니가 나가볼까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반듯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아 기름기가 흘렀고 볼은 움푹 패였습니다. 눈빛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저한테 안 주세요?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죠.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마치 제가 진우에게 빚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받아줘야 하니? 나도 이제 지쳤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우는 제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낳지를 말든가. 낳아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이에요?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요. 진우야,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서 평생을 바쳤어. 하지만 너는 나를 돈줄로만 생각했잖아.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에요. 죽을 때 그 돈을 싸갈 건 아니잖아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우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요. 엄마는 너에게 기회를 줬었어. 기회를 차버린 건 너야. 진우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진우가 악을 쓰며 저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영순 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눈물은 이제 충분히 흘렸으니까요. 다음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보상금의 일부를 지역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20억 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몇 번이나 확인했죠. 정말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거든요. 제 아들은 실망시켰지만 다른 아이들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제 사진도 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칭찬했고 모르는 학생들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문이 나간 다음 날 진우와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연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한 것을 따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죠. 마침 그때 경로당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부를 축하하러 온 거였습니다. 진우와 서연은 제 앞에서 더 큰 소리를 치려고 했지만 동네 어른들이 오자 꼼짝도 못했어요. 경로당 회장이 진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너 같은 불효자식 때문에 말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수술할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동네 할머니들도 거들었어요. 돈이 생기니 또 뺏으러 왔냐고 꾸짖었죠. 진우와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어요. 11월이 되자 저는 영순 언니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 두 사람은 소녀처럼 들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산골에서만 살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영순 언니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저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고급 호텔에 숙소를 잡았어요. 저녁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평생 된장찌개와 김치만 먹었던 두 자매가 코스 요리를 먹게 된 거예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고 프랑스 요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카드로 30만 원이 넘는 계산을 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언니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영순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자고 다짐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욱 활기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읍내 복지관에서 요가 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70이 넘어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교복 입은 학생 10명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이었어요. 한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손편지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꼭 성공해서 저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학생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 아들은 실망시켰지만 이 아이들이 잘 자라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납골당 앞에 꽃을 놓고 앉았어요. 여보, 저 잘하고 있죠? 이제 당신 말대로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납골당을 나오자 따뜻한 겨울 햇살이 저를 감쌌습니다. 평화를 느꼈어요. 아들에 대한 미련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도 새로 샀습니다. 손잡벌 대는 직원이 사용법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바다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는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는 그것이 기대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죠. 70이 넘어 시작한 저의 새로운 인생. 이제 저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주도 바다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 인사에 행복해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현금 출납기 취급하는 모든 불효자들이 꼭 봐야 할 이야기. 그리고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세상이었습니다.